최근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한국의 청년들은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다른 국가에선 상상도 못할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하고 있고, 바늘구멍과 같은 서류 심사를 통과해도 면접이라는 통곡의 벽 앞에 10년 넘게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우도 속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국만을 희망이라 여기던 외국인 청년들 사이에선 마치 지옥과 같은 군사 작전이 펼쳐지고 있었죠. 한국에서 취업난이란 이미 오랜 고질병으로 통하고 있지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내용들과는 다르게 실제 그들이 느끼는 고통은 상상 이상입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교육 수준은 사실상 최고 레벨에 가깝지만 실질적인 취업 비율은 갈수록 줄어들어 무려 400만 명의 고학력 청년들이 본의 아니게 백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부는 아예 취업 활동을 포기하고 방에 틀어박혀 집 밖으로 나오지 않거나 고시촌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삶을 이어가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최악의 경기 침체에 있는데,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세계 경제의 후퇴에 따른 반작용으로 사회의 성장 동력이 줄어들고 기업들의 이익이 급감하면서 추가적인 인력을 채용할 여력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 취직을 원하는 청년들은 갈수록 그 수가 누적되면서 이른바 스펙 경쟁이라는 불필요한 노력을 쏟아붓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학창시절 내내 사교육에 시달렸음에도 취직을 위해 또다시 사교육의 힘을 빌어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취직이 될지 안 될지 기약도 없는 상황에서 각종 학원비까지 충당해야 하는 청년들은 결국 구직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고 만 것이죠.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의 일자리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이 몇십 년 전에 비해 국가적 위상이 크게 증대됨에 따라 소위 3D라 불리는 사양 업종들은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대표적 일자리가 됐고, 이런 곳에 취업하느니 차라리 놀고 먹는 게 낫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된 것인데요. 그러나 한국보다 못 사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기피 직종마저도 자국에선 꿈도 꿀 수 없는 최고의 직업이며, 여기에 취업하는 것이 일종의 코리안 드림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베트남인들의 평균 소득은 월 290달러, 우리 돈으로 3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며 300달러가 넘어간다며 상당한 고수익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러시아 역시 평균 연봉은 고작 850만 달러에 불과한데 3인 가족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려면 130만원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 네티즌들은 대체 그 돈으로 어떻게 사냐는 반응과 함께 적지 않은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와 브루나이를 제외한 나머지 동남아 국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인데, 이 상황에 큰 기술이 필요 없고 자국에서 일할 때보다 최소 10배 이상의 임금을 준다는 한국의 3D 업종은 당연히 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 셈이죠. 단지 타지에서 몇 년만 고생하면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이는 한국의 경제 발전이 한창이었을 당시 무작정 미국으로 떠났던 흡사 아메리칸 드림을 그대로 본딴 것과 같았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그들 사이에선 한국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갖가지 기상천외한 방법들도 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취업 비자는 발급 조건 자체는 까다로운 편은 아니나 비전문 취업의 경우 최대 허가 기간이 5년 미만이기에 그 이상 일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은 나름대로의 꼼수를 생각해내야 했는데, 만약 나이가 어리다면 유학생 흉내를 내며 경찰들의 눈을 교묘히 피해갔고, 결혼을 하려는 목적으로 한국에 왔다고 공가를 친다거나, 심지어 한국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소승불교, 승려 같은 성직자 혹은 교회 목사나 신부로 위장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고작 이 정도의 눈속임으로 피해가기에 한국의 치안 수준이 너무나 높았다는 것이며, 실제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 이들은 얼만가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떻게든 추방을 피하기 위해 일부 악성 고용주와 엮이게 된다며 신분상의 약점을 이용해 임금체불과 같은 불합리한 대우를 감내해야 했고, 일부는 자국인들이 만든 커뮤니티에서 눈밖에 나는 바람에 누군가의 밀고로 코리안 드림도 그렇게 끝을 맺기도 했죠.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최저임금과 함께 웬만한 나라들보다 자리 잡기 쉬운 한국의 특성상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져온 이주 노동자들의 러쉬는 현재 일부 소도시 전체가 외국인들로 뒤덮일 만큼 아시아 전체의 트렌드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한편 한국의 일자리 인기가 고공행진을 할수록 당연히 경쟁도 치열해지는 법. 동남아 현지에서는 오직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 기존에 상상조차 못했던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스리랑카에서는 대략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로 보이는 청년들이 웬만한 군대 못지않은 엄격한
체력 훈련과 고난이도의 기술 훈련을 받는 영상을 공개해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영상 속의 장소는 국가가 운영하는 훈련소로 이곳에 입소하는 것부터 굉장한 경쟁률을 보였는데 3주 동안 진행되는 합숙 훈련의 주된 내용은 피지컬 트레이닝으로 시청자들로 하여금 분명 신병 훈련소가 틀림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훈련 외에도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기, 적극적으로 대답하기, 그 외 솔선수범하는 자세 등 인성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군사적인 목표 외에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이어졌는데요. 뒤이어 밝혀진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언어 훈련 과정에서 이들은 의무적으로 한국어로 읽고 쓰도록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다른 나라 언어도 아니고 굳이 한국어였던 이유는 다름 아닌 이들의 궁극적 목표가 한국에 취업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지 교관에 따르면 예절 바르고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야말로 진정 한국에서 원하는 근로자일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심지어 식사 예절, 허리 굽혀 인사하기 등 한국식 예절 교육까지도 공을 들이고 있었는데요. 영상 나레이션을 담당한 스리랑카 해외 고용청장은 직접 한국어 더빙을 통해 합숙 훈련의 목적을 국가를 사랑하고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세계적 수준의 생산성을 가진 청년들을 육성하는 것이라 밝히는 한편 영상 말미에 이렇듯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훈련된 스리랑카 청년들을 이제 한국에 파견하고자 한다며 한국의 사장님들이 스리랑카 청년들을 많이 고용하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영상 속 청년들의 시선에서 우리는 자랑스러운 스리랑카 청년들로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범적 근로자가 될 것이고 스리랑카와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공적인 한국 생활을 영위하겠다며 이제 한국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우리들을 지켜봐달라, 한국에서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다짐하는 목소리도 담겨 있었죠. 한국 네티즌들의 집요한 조사 끝에 해당 영상은 스리랑카 해외 고용청에서 2010년 제작한 홍보 영상으로 파악됐는데 오히려 10년 전과는 달리 현재 스리랑카에서는 한국 취업에 대한 경쟁이 더욱 가열됨에 따라 훈련의 수준도 과거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혹독한 수준으로 변모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고용 허가제를 통해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스리랑카 국적의 근로자는 대략 4,000명 수준으로 대부분 제조업 공장이나 농어촌, 그 외 화학 공장 등 대부분 3D 업종에 몸담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각종 불리한 노동 조건 아래 쉽지 않은 한국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놀랍게도 불만을 품는 사람은 극히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스리랑카의 1인당 국민소득은 여타 동남아 국가들처럼 1년에 약 3,000달러로 한국 돈으로 환산하며 고작 300만원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한국 생활이 어렵다지만 자국에서 이 같은 고수익을 보장하는 직업이 없을 뿐더러 열악한 주거 환경도 그저 우리의 기준일 뿐 그들에겐 마치 호텔과 같은 환경일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이죠. 한편 스리랑카 말고도 한국 취업에 적극적인 국가는 또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는 태국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K-팝의 인기에 의해 벌어진 것으로 추측됐지만 이는 수많은 이유 중 하나일 뿐 주된 목적은 스리랑카와 마찬가지로 한국 취업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상당수의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지정하며 최근에 1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전공 못지않게 한국어를 마스터하고 있는데 매년 5만 명의 이주 노동자를 받고 있는 한국에 합법적으로 취직하기 위해서는 최소 4대1의 경쟁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창한 한국어 실력이 상당한 가산점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한국의 청년들이 지독한 취업난으로 인해 사교육 등 막대한 돈을 투자해야만 취준에 성공할 수 있다는 비판처럼 동남아 현지에서 불고 있는 한국어 열풍이 한국 취업 난이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10년 후쯤이면 가난한 사람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 되지는 않을까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코리안 드림은 분명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명백한 증거지만 그보다 한국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얻고 잘 됐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일본의 온천 마을들이 이제는 온천 관광객들은 없을 것이다 라고 깊은 근심에 빠졌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에서 비상사태 선언이 해제된 39개 현이 장래에 대한 불안의 목소리가 높다고 합니다. 이제 많은 숙박시설들이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온천 관광지의 숙박시설들은 이제는 온천 관광은 끝났다, 다시 관광객들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숨을 쉰다는 거죠. 사실 그동안 일본의 온천 관광객들의 80%가 한국인들이었습니다. 한일 갈등으로 관광객들이 뚝 끊어진 상태에서 C19 사태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본 온천이 대다수 수돗물이며 도리어 오염되어 있는 불결한 것이라는 사실이 일부 온천 전문가에 의해 알려졌습니다. 일본에서는 C19 사태가 마무리되어도 다시는 관광객들이 일본에 온천 관광을 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미 습관이 되어 있고 당연한 행동이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 세계보건기구에서 C19 사태는 종식되지 않을 것이며 인류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일본은 한일 경제 갈등과 C19 사태 이전의 일본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의 자업자득입니다. 다음 뉴스는 길거리에 살균제를 살포하는 것은 C19 제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16일 여러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살균제 살포는 C19 제거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사람들의 건강을 위험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변에서 살균제를 살포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권장하지 않는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염소 등 독성 화학 물질이 사람들에게 살포되는 경우에는 눈과 귀, 기관지 경련, 위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살균제는 직접 닿는 곳에 효과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 소독제를 적신천이나 걸레를 사용해 일일이 닦으며 실시할 것을 권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예전에 소독약을 뿌리는 오토바이가 동네를 달리면 어린아이들이 따라 달렸던 때가 있는데 이 경우와는 다르겠죠? 개발도상국 등 가난한 국가들이 살균제를 예전 오토바이 살포처럼 뿌리고 다니는데 위험한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해커들이 레이디 가가와 트럼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했다는 소식입니다. 뉴욕의 대형 로펌을 해커들이 공격해서 엄청난 데이터를 해킹했다고 합니다. 그 데이터는 레이디 가가와 트럼프의 비밀 자료들이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레벨이라고 알려진 이 해커는 뉴욕의 대형 로펌을 해킹해 유명인들의 정보를 수집했고 일주일 내에 4,200만 달러, 약 518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해커들은 지난주에 다크웹에 레이디 가가에 대한 정보 2기가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음 차례는 트럼프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에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에는 트럼프의 자료를 공개할 것이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의 재선은 물 건너가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FBI는 수사에 착수했으며 협상하거나 돈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커들은 이미 로펌으로부터 일부 36만 5천 달러, 약 4억 5천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백악관과 FBI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해커들의 범죄와 협박 등의 행태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백악관이 몰래 돈을 주고 수습할 것인지 정말 폭로를 할 것인지 두고 볼 일입니다. 다음 뉴스는 임시 석방을 요구한 마틴 슈크렐리가 결국 판사의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제약회사를 인수해서 암 환자용 약값을 50배 이상 인상했던 악명 높은 마틴 슈크렐리는 현재 미국 교도소에 있습니다. 한 알에 13.5불에 판매되던 약을 750불로 인상함으로써 세계적인 비난을 받았었죠. 그러나 결국 투자자를 속인 혐의로 2018년 3월에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최근 C19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 3개월 동안 임시 석방해달라 라고 요구를 했고 법원에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키오 마츠모토 판사는 9페이지의 판결문에서 마틴 슈크렐리는 망상적 자기 합리화에 빠져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마틴 슈크렐리의 3개월 임시 석방은 실패로 끝났지만 자신은 세상을 구할 수 있다 라는 망상은 아직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결국 변호사만 큰 돈을 벌고 말았네요. 마지막 뉴스는 일본 나가노시 시장이 종업원이 C19 최종 판정자가 되면 그 사실을 숨기라고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종업원이 C19 최종 판정자가 되면 기업들이 스스로 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나가노시의 카토 하사오 시장은 특별하게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업이 그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명목은 사생활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기업들이 내는 세금과 실업 사태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발표는 도리어 기업 스스로 하는 공개를 억제하면서 전파를 확산시키는 위험성이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토 시장은 개인에 대한 비방이 심하다, 종업원의 사생활은 희생돼도 되는가 라고 도리어 반박했다고 합니다. 여론은 도리어 주민들과 지역이 희생되고 결국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견입니다. 아베 정부나 지자체장이나 일단 숨기고 보자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네요. 생명을 우습게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모르는 것도 똑같습니다. 참 한심하네요.